그럼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에서는 G1 컴퓨터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G1이라는 것은 제한적으로 프로그래밍 가능하고 되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었던 기계식 컴퓨터였는데요. 다만 이제 정확성이 매우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전기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엔진을 사용해서 이제 그 전기를 사용해서 엔진을 돌리는 것들을 했었고요. 이 엔진이 클럭 제너레이터 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뭔가 계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거의 폰 노이만 아키텍처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졌었는데요. 이 폰 노이만 아키텍처에 대해서 또 좀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 컴퓨터라는 것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1942년도에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안나 스토프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1337년부터 1942년 동안 진공관에 활용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했습니다. ABC라는 것은 아나스토프 베리 컴퓨터의 약자였고요. 특별히 저장 장치로 드럼이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이 드럼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D램,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만들고 있는 램 메모리가 있잖아요. 그것의 실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버드 마크 1 컴퓨터입니다. 1944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통은 이야기할 때 그 IT 분야, ICT 분야에서 버그다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프로그램이 잘못 동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진짜 기계적인 장치 안에 그 벌레가 들어가가지고 버그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것을 버그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버그를 고치는 과정들을 디버깅이다 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1945년도입니다. 자, 애니악이라고 그 에커트하고 모클리가 1946년도에 애니악 컴퓨터를 만들었고요. 이 애니악 컴퓨터를 보시면은 30톤입니다. 무게 자체가 30톤이고 6,000개의 스위치랑 18,000개의 베큐um 튜브, 그러니까 진공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때 당시에 계산을 1시간 동안 한다고 했을 때 46만 7천 달러였으니까 1940년도 때 46만 7천 달러면 지금은 엄청난 거죠. 자, 이때 이제 보게 되면은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부터 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까지인데 일반적으로 곡사포를 위한 그 파이어링 테이블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활용이 됐습니다. 이 파이어링 테이블이라는 것 자체는 곡사포가 포를 이렇게 쏘게 되면은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맷도로 표에다가 이제 각 도별로 어느 위치에 떨어지는지를 확인해서 파이어링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45도로 각도로 쏘면 어디에 떨어지는지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이걸 할 때 보게 되면은 각도나 온도, 습도, 풍향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들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활용을 했습니다. 이 계산 과정 자체가 앞서서 설명했던 상미분 방정식의 조합으로 되어 있었고 이것을 손으로 계산하면은 며칠씩 걸리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20분 만에 이제 해결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됐고 이 전쟁 국면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파이어링 테이블을 계산해야 되는 양이 방대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3,000개 정도에 되는 파이어링 테이블을 구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 대학교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의 모클리하고 그 다음에 에커트가 진공관을 사용해서 애니악이라는 컴퓨터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애니악의 최초 설계 자체는 진공관 5,000개가 사용됐다고 하고 각 진공관은 3,000개, 3,000 시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진공관이 이제 그 안에 그 필라멘트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에커트가 언제 진공관이 생기는지 문제가 생기는지 확인을 했는데 해보니까 튜브가 진공관이
켜졌다가 꺼졌다 할 때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0에서 1로 바뀔 때 하는 것을 확인을 해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전기를 줘서 이제 프로그램이 문제가 없도록 진공관 문제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1V는 0으로 그 다음에 5V는 1로 그 연결을 해가지고 이 애니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분명히 0과 1을 사용해서 계산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0은 존재하지 않는 거, 1은 존재하는 거, 그러면은 0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거, 2는 전기가 들어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실제 컴퓨터를 수행하면은 컴퓨터의 전원이 꺼졌다 켜졌다 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전기는 계속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1V 되게 낮은 전압을 0으로 보고 5V를 1이라고 해서 계산을 하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컴퓨터 0과 1을 다루지만 실제 0V는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진공관이 문제가 되는지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튜브가 꺼졌다 켜졌다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 제품들도 빈번하게 껐다 켰다 하게 되면 수명이 줄어드는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그 원리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이 그 컴퓨터를 보게 되면은 5,000개의 덧셈을 1초 만에 해결을 했대요. 그래서 이 5,000개의 덧셈을 1초 만에 해결한다라는 것 자체는 포탄이 타겟에 도착하기도 전에 포탄의 궤적을 계산할 수 있었다는 얘기고 그런데 이러한 이 애니악이 완성되었을 때는 전쟁이 이미 끝난 뒤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전쟁 때 사용이 됐으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는 여기 보면은 되게 수많은 케이블들이 있는데 이 케이블들을 이제 빼고 꼽고 하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에드박이라고 1949년도에 에커트하고 모클리가 만들었는데 이 모클리에서 이 두 사람이 이제 개발을 하면서 폰 노이만이라는 천재가 같이 참여하면서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폰 노이만이 참여하면서 애니악을 보고 참고해서 에드박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자, 이 에드박을 만드는 과정에서 폰 노이만이 월터 피츠라는 사람, 이 사람은 신경과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뇌의 논리 연산에 대해서 이론을 정립하고 싶었던 사람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요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는 걸 만들게 됐는데요. 자, 보게 되면은 폰 노이만 아키텍처에서 맨 처음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 처리 장치가 있고요. 이 중앙 장치에는 컨트롤 유닛과 아리스메틱 로직 유닛이 있습니다. 산술 연산자, 그다음에 논리 연산자가 이렇게 있고요. 입력 장치, 출력 장치, 메모리 유닛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름을 붙이잖아요. 앞에서 ABC 컴퓨터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장 장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드럼을 이야기했는데 이 폰 노이만 아키텍처에서는 되게 재밌게 메모리 유닛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가 있고 메모리 유닛이 이렇게 있는데 이 메모리가 굉장히 재미있는 겁니다. 자, 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이 사람들은 이 아까 월터 피츠라는 사람이 같이 참여했다고 했었잖아요. 이 월터 피츠라는 사람은 신경과학자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인공 생명체를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인공 생명체를 만든다. 그러니까 사람과 같은 생명체를 만드는데 이 인공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컴퓨팅 월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보는 폰 노이만 아키텍처만 딱 보더라도 딱 사람이나 생명체하고 딱 맞지 않습니까? 입력 장치, 그러니까 손과 같은 곳이죠.
출력 장치, 보면은 입이나 아니면 발,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입력 장치 또 하게 되면 눈, 코, 입, 귀 또 이렇게도 될 수 있을 거고요. 자, 우리의 뇌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손과 발을 컨트롤 하잖아요. 제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유닛이고, 자,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로직 유닛이 있으면. 이게 뇌라고 한다면 이게 메모리 유닛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자, 이 메모리 유닛 다르게 이름을 저장 장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메모리 유닛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는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한다 라는 거는 우리가 기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어렸을 때 그 불에 데인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불에 데인 경험 때문에라도 불에 뜨거운 것에 가까이 닿으면 아프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거 모르고 이렇게 갔다가 또 손 대어서 그 경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메모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공생명체를 만들면서 메모리라는 개념을 만들게 된 겁니다. 넣어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은 좀 더 천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앞에서 이제 애니악을 만들 때 선을 연결한 선을 떼고 꼽고 하면서 프로그래밍 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 생각을 좀 다르게 한 거예요. 이런 메모리 유닛에 프로그램이 있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계산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메모리 상에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 유닛을 통해서 메모리에 있는 행동 법칙들을 끄집어 와서 그 법칙대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을 이 폰노이만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해서 정립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980년도에 IBM에서 퍼스널 컴퓨터를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IBM 5150 이렇게 있고요. 그때 당시 1980년도 때의 당시에 가장 싼 컴퓨터로 이게 1,565달러 고요. 지금은 엄청나죠. 1984년도는 애플 컴퓨터, 애플에서 매킨토시 컴퓨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애플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아직도 여기 2011년도까지밖에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엄청나게 또 발전돼서 진행되고 있죠. 자,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컴퓨터의 역사 이렇게 되면 하드웨어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1950년도 때에는 트랜지스터라는 걸 통해서 진공관을 대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형화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1960년도 때는 이 트랜지스터를 더 집적해서 하나의 칩 안에 서킷, 회로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트랜지스터를 조합을 해서 혹은 진공관을 조합을 해서 회로를 만들었다면 그 회로에 있는 내용들을 칩 안에다가 포함하게 됐고요. 1970년도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우리가 소위 사용하는 인텔 CPU, AMD CPU 이런 게 들어오게 됐고 만들어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는 요즘에는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해서 어떤 커다란 시스템이 칩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옛날에는 우리 그 핸드폰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스마트폰 생각해보면 이 스마트폰을 옆으로 누이면은 자동으로 회전이 되잖아요. 이 안에 센서가 있는 겁니다. 그 MEMS 기반의 이 자이로미터가 있어서 이게 회전이 어느 위치로 회전되었는지를 감지해주는 시스템이고요. 자, 그렇게 했을 정도로 시스템이 어떤 하나의 탐지 시스템이 소형화돼서 칩으로 만들어져서 그게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계산 능력이 이 1950년도, 60년도 때 나온 컴퓨터보다 훨씬 더 높은 컴퓨테이션 파워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드웨어가 이렇게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에 더불어서 이제 소프트웨어도 1947년부터 48년도까지 폰 노이만과 골드스타인,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때 또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1949년도
캠브리지에서 에드삭이라고, 아까는 에드박이었죠. 에드삭이라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천공 펀치를 통해서 펀치드 카드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 하던 것이 이제 어떠한 특정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포트란과 같은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1957년도에 IBM에서 포트란을 만들었고요. 자, 그런 다음에 1967년도에 베이직 이렇게 되면서 빌 게이츠가 베이직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와서 전 세상을 놀라게 한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아키텍처적인 측면에서는 폰노이만 아키텍처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폰노이만 아키텍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은 아주 컴퓨터의 동작을 생각해 보면 되게 쉬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생일 파티 생파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OS를 가지고 우리 생일 파티 케이크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런 케이크 레시피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하나의 OS를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OS를 놓고요. 그 다음에 OS가 충분한가? 충분하다면 제가 여기 보니까 오타가 있네요. 충분하지 않으면 1로 가고 충분하면은 4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버그입니다. 네,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제대로 그린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버그입니다. 버그. 그래서 디버깅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4로 바꾸고 여기 1로 바꾸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빼빼로를 가져오고 빼빼로를 꽂은 다음에 끝나는 것. 요게 이제 케이크 레시피입니다. 여기에서 이게 잘못됐다 라고 하면은 프로그램이 자, 이대로 프로그램이 동작한다라고 해보죠.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OS 하나를 가져오고 OS를 하나 딱 놓았어요. 그런 다음에 케이크로 충분한가? 라고 얘기했는데 요 프로그램대로 보게 되면은 yes go to 1 근데 지금 현재 충분하지 않죠. 하나 충분하지 않으니까 go to 4 이렇게 하고 빼빼로 꽂고 끝나는. 그래서 케이크를 뭐 단을 레이어를 주지 않고 그냥 빼빼로 하나만 OS 하나만 놓아지고 그 위에 빼빼로 꽂아져 있는 케이크가 되든지 아니면은 케이크가 무한대로 증식되는 네, 케이크 충분하면 1로 가니까 계속 여기서 무한 루프로 돌게 되겠죠. 그러면 OS를 계속 놓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만 있던지 아니면 무한대로 OS가 쌓이는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